아파트 분양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계약금을 넣었어.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안 돼. 중도금 대출이 안 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그 분양시장, 그거 언론에서 엄청 띄웠잖아. 어디는 지금 막, 뭐, 블루칩이라 그러면서, 지금이 적기다 투자하라고 지랄 연병하더니, 어떡할 거야, 이제? 이명박 박근혜 9년, 가계부채가 621조로 폭증, 621조 폭증. 차기 정권의 경제 재앙 유산만, 벌써부터 아파트 대출 시장이 마비. 지난해 가계부채가 140조 원 넘게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총액이 1344조 원을 돌파했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에 380조 원이 넘게 폭증했고 이명박까지 합치면 9년 동안 621조 원이 폭증했다. 보수 정권 9년 동안에 경제는 2, 3%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성장한다고 그렇게 떠벌렸던 TV조선 동아일보 어떡할 거야? TV조선 채널A 어떡할 거냐고. 실제로 그 이명박 박근혜가 되면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상투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 한마디로 지네들 지금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놈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그래서 가계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출 중심에 대출해서 집 사라 대출해서 집 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계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금 이게 차기 정권에게는 경제적인 재앙이 된다는 거야.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 신용 잔액은 1344조 3천억으로 15년 말보다 141조 1년에 지금 141조 2천억이 급증이야.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액은 117조 원을 뛰어넘어 역대 최저치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잔액이 1272조 6천원으로 1년 사이에 133조 6천억이 늘었다. 특히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던 비은행 금융기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던 한마디로 그동안에 이 은행권에다가는 대출을 규제해 왔는데 지금 여러분 맨날 텔레비에 나오는 게 사채시장이잖아. 오케이 어쩌고 막 이러면서 한화 막 이러면서 또 땅콩들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지금 얘네들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을 계속 부추겼잖아. 그러면서 이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 우체국 예금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291조 3천억으로 작년에 42조 6천억이나 불어났다. 전년도 증가액의 2배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채시장 전에 제2금융권이죠, 얘네들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 우체국 예금 뭐 이런 애들이 이런 쪽에서도 대출이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가계부채 급증을 막겠다면서 은행에게만 대출 규제를 하자 가계대출의 실수요자들이 은행보다 고금리의 제2금융권으로 몰려들면서 이건 왜 문제가 될까요?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가정이 대출 폭탄을 받는 거야. 대출 이자 폭탄. 제2금융권에 몰려들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만 늘리고 악성 부채만 키운 꼴이다. 국내외에서 계속되는 가계폭탄 폭발 경고와 고금리 시대 진입에 놀라 금융당국의 늑장 대출 규제는 중도금 대출 마비로 이어지는 등 벌써부터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 시작했다. 21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최근 64개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권의 대출 기피로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50개, 대출 규모 9조 858억.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분양했으나 작년 10월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26개 아파트, 신규 분양에 들어간 52개 아파트 중에 총 7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무려 50개 사업장이 중도금 대출 마비로 위기에 봉착했다. 대출 금리 상승세도 아주 높아지고 있어서 시중은행의 중도금리는 작년 5월에 3.2에서 3.7%였는데 현재 3.46에서 4.13으로 상승했고 작년 5월에 뭐 3.5에서 3.8이었던 지방은행이 4.2에서 4.3으로 9개월 만에 0.5%포인트가 올랐다.
제2금융권의 금리는 최고 4.5%에 달하고 있다. 올해 미국이 추가로 2, 3차례, 두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게 확실시되면서 가계부채 금리는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내수 경제를 더욱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을 전망이다. 차기 정권 경제팀에게는 더 이상 집값 상승은 없다는 메시지 전달과 함께 이미 통제불능 위기에 봉착한 가계부채를 어떻게 재앙적인 폭발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시킬 것인가라는 최악의 난제가 던져진 셈이다. 이제까지 이명박 박근혜를 뽑아줬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동안에 경제 살릴 거라고. 기억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야 경제야. 야, 우리 그 추억의 동영상 한번 볼까요? 그거 그러면 환생경제. 요건가 보다. 아, 이거 54분짜리 너무 긴데? 예. 54분짜리는 너무 길고, 지네들이 무슨 짓을 하면서 대통령이 됐는지를 잘 봐야 돼. 이게 때는 2004년이에요. 때는 2004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그러면서 한나라당 것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봐. 2004년 8월 한나라당의 그 연찬회 국회의원들 공식 행사에서 가게덕을 다 때려부시고 박근혜 웃는 거 봐라. 애가 아파도 돈 있어야 병원을 데려가지. 아이고 육실할 놈. 노무현한테 육실할 놈이라 욕하는 거야. 참놈이 다 있어. 아이, 이점 가면 막 가자는 거죠? 야! 가게로 태어났으면 불알까지 해야지. 뭐가 잘났다고 마누라 친구들 데까지 난리가 난리야. 그러니까 육실할 놈. 앞으로 친구까지 지랄. 죽일놈 같은 자들아. 그네 뭐 이혼하고 이 자료로 그거나 떼달라고 해. 그거? 그래 그 거시기. 그래 그놈은 그 시기 벌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 경제주가나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수도 이사 나가자고 그러는 거야. 경제 듣고 나서 알면 맡겨 죽겠는데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난 전두환 때 술에 취해서 선거 벽구에다가 오줌을 싸다가 걸려서 그것도 전두환 얼굴에다 척척으로 쌌지. 그러다가 뭐 민주투사 된 거지 뭐. 월간 정두원의 정두원이죠. 5천년 역사 바로 세우기 위원회 2년전이거든. 누구든지 지 할아버지 아버지 지 이렇게 다 걸렸거든. 아마 당군 할아버지도 귀를 캐면은 못 걸렸거든. 그런데 말이야 미안하지만은 너는 부하잖아. 부하 뒤를 캐면은 뭐가 나올 게 있겠어? 그래 난 부하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정말 없었어. 맞아, 부하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이 세상,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참의 천국의 위협이야. 경제 죽은 거 우리 모두 책임이라고요. 안돼! 경리야 가지마! 아따 그 정말 떼서리로 청성을 떨고 앉았네. 경제 그만하소. 경제 하나 죽은 거가 왜 이게 난리야 난리는. 묻는 말에 대답하고 경제를 살려주는 대신 내게 남편 데려가면 안 되겠어. 뭐라고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오늘 우리 저 지독한 영감이 큰 결심하셨어. 아줌마가 하도 매달리고 여기 모인 여러분 간절하게 애원하니 죽은 경제는 살려주고 대신 당신 남편 데려가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연기하라는 것이요. 고맙습니다. 3년 후면 당신 남편 데려가니 그때까지 잘 준비해서
사정을 잘 이도록 하시오. 모두 조용히 하세요.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경제가 살아났어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 새누리당이 열어간다. 자유와 평화의 노래 들려오고 희망과 행복이 넘쳐난다. 대한민국 김대중 노무현 때 경제가 죽었다고. 김대중 노무현 때 경제가 죽었다고 저지랄들을 했잖아. 기억들 나시나? 잊어버린 줄 알았지? 13년 전이라. 13년 전이라 저기 다 잊어버린 줄 알았지? 나 망치 부인이야. 기억력 하나로 먹고 사는 여자. 요즘은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는데 이건 잊혀지지가 않아. 그 당시에 노무현 때 그때 골목마다 맛집이 넘쳐나고 그때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들이 외식을 했지. 김영삼이 말아먹은 IMF로 온 나라가 다 망했던 거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먹여 살려놔가지고 다시 살려내서 그때 노무현 때는 아주 그냥 얼마나 식당들이 잘 됐어. 기억들 나시나? 그런데 노무현 때 뭐 식당들이고 뭐고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된다라면서 노무현 때 쌍욕을 하면서 저 솥단지 들고 나왔고 데모들 하더니만 이명박이 당선된 다음에 싹 다 망했잖아, 그 식당들. 그지? 지금은 거기 식당이 남아있질 않아. 다 망했어. 나처럼 밥 사 먹는 사람은 아주 그냥 하늘이 무너진 사건이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경제라는 주장으로, 경제라는 코드로 모든 노동자와 그 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 새누리당이 지금 이름을 또 바꿨어. 뭐 자유당이니 뭐니 자유바른이니 뭐니 하여튼 먼 당 이름은 자주 바꿨었는데 좌우지간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당 그들이 지금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 박근혜 당으로 왔는데, 이명박 당, 박근혜 당으로 왔는데 결국 얘네들이 김영삼 당 때 나라 한번 말아먹고 그거 다시 그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살려놓으니까 이명박 당, 박근혜 당이 또 말아먹은 거 아니야. 당 이름만 또 바꿔. 이제 황교안 당으로 바꾸나? 황교안 인기가 확 떨어지고 있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네들이 집권하면 경제 살린다고 그랬던 거 잊지 마세요. 이명박이 뭐라 했어? 온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며. 노무현 때 먹고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명박 찍어줬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쫄딱 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이 새끼가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다. 처음부터 박근혜를 찍었어야 됐다. 박근혜 찍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야, 완전 양아치들한테 뒤통수에 도끼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도저히 못 갚을 지경에 이르렀고,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그 국민연금, 김대중 때 만들어 놓은 국민연금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말아먹은 거 아니야. 지금 그거 대기업 똥구녕에 다 갖다 처박아 놨는데 이거 지금 삼성의 가치가 좀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 실제로 해외에서 삼성의 실질가치 떨어지고 있는데 주식값만 안 떨어져. 뭐 하자는 거야? 이거 결국 거품이라는 거야. 이제 개미들은 이제 다 죽었어. 무엇보다 국민연금 거기다 쏟아부어놓은 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이명박 진짜 이거 포를 떠야 돼, 이건. 그 결정한 게 이명박 아니야. 경제를 살린다고. 죽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저 지랄 연병을 떨었던 것들. 너네 내가 잊어버린 줄 알았지. 내일 죽이고 싶겠다. 근데 안 됐지만 내가 이렇게 쉽게 죽질 못해.
나는 계속 살아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계속 얘기할 거야. 후세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끊임없이 전할 거야. 그러려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는. 자, 지금 이제 박근혜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예. 지금 그 롯데, 이 중국에서 롯데한테 중국을 떠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롯데 물건을 사지 않고 불매 운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중국에서 롯데를 떠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뭔 얘기냐. 롯데에서 사드 배치, 사드 부지를 주기로 한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사드 부지를 이 정부에 내놓겠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계속 롯데를 압박하고 있는 거야. 자, 좌우지간 지금 나라 경제가 전쟁이 아닌 때하고 다를 바 없어. 지금 개판이야. 그런데 박근혜는 어떻게든지 지한 목숨 부지해보겠다고 지금 개 난장을 치고 있어. 누구를 데리고? 이 미친 변호사들을 데리고.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박근혜 변호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탄핵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의 탄핵 심판사건 대리인단의 기행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상한 행동. 태극기를 등에 걸치고 기자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면 국회와 특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의도는 무엇이고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을까요? 예. 지금 나라 경제가 개판인데, 그럼 이게 유관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 지금 경제가 지금 개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국민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질까봐 불안감에 떨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수백만 국민들이 지금 경제적인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냐. 자기네들이 진짜 애국의 이응자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태극기 들고 애국을 외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나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사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예. 태극기 걸치고 출근하기. 탄핵한다 책 읽기. 그러면서 태극기 모여라 이러면서 쇼를 하고 있어. 지금 탄핵 재판소에, 헌법재판소에 와가지고. 이게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경제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하는 짓거리야.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탄핵 인용에 맞서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의 변론이다. 박근혜를 예수로 군중심리에 매도된 인물로 묘사한 것이다.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등 엄연히 드러난 혐의를 간과하는 것이기도 하다. 코웃음칠 주장이지만 십자가진 대통령 주장이 노린 효과는 따로 있다. 태극기 집회로 불리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민총궐기본부의 탄핵 인용 반대 집회를 향한 결집 메시지다. 2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돌연 가방에 넣어온 태극기를 꺼내 들어 불필요한 물품을 반입해서 안 된다는 제지를 받았지만 서 변호사는 방청석을 향해 태극기를 펼치며 시위를 했다. 2월 16일에도 태극기를 두른 채 기자들 앞에 등장했고 법정에서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김평우의 책을 일부러 읽는 듯하며 표지가 보이게 내려놓기도 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전쟁 같은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박근혜 일당들의 뻘짓거리야. 그러면서 이 서석구가 뭐 했냐면 가짜 뉴스, 사기 뉴스를 인용했어요. 미 국방부가 밝힌 촛불 집회 참여자는 11만 명이다. 증거 없어.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남조선이 횃불을 들었다. 이것도 증거 없어. 그러면서 탄핵 민심은 과장 또는 종북이다. 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당할 사유인지 아닌지 변론하기보다 촛불 집회를 폄훼하는 데 몰두했다. 미국 국방부 인공위성으로 찍어 분석해보니까 촛불 집회 참여자가 11만 명밖에 안 되는데 언론이 과장하고 있다더라 라고 주장했는데 근거는 미국 지인에게 들었다는 것이었다. 물론 미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촛불 집회가 김정은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하태경은 통일부에 확인해보니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적화통일 횃불을 들었다는 노동신문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설명하며 서석구 변호사가 가짜 노동신문에 속았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짜뉴스는 퍼뜨리는 사람 또한 거짓임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사기뉴스라고 불러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서석구의 목표는 색깔론을 덧칠해서 탄핵을 불순한 세력의 한 짓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했던 80년대 불임 사건의 판사이기도 했다. 그의 인생 궤적은 다음 기사에서 상세히 볼 수 있다. 그 다음 이중환, 여차하면 헌재를 공격하는 막장 변론. 헌재가 국회와 한패다! 라고 주장하거나 증인이 불출석한 것도 헌재 탓이다! 미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지금 1월 25일 9차 변론기일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자신의 퇴임 일자를 밝히면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없도록 늦어도 3월 13일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된다라고 말했다. 소장 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재판관이 7명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중환이 어제 권선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3월 초 탄핵소추 결정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했다며 권선동 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라서 헌재 등을 관할한다.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박한철 소장과 권선동 탄핵소추위원이 하는 말이 비슷하니까 헌재가 국회 법사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추궁이다. 살인을 하면 법정 최고형에 처해져야 된다라고 판사하고 검사가 얘기하면 둘이 한패란 뜻이지. 지금 얘네들은 만약에 이 피고가 살인을 했다면 법정 최고형에 처해져야 된다. 그게 검사하고 판사가 같이 얘기를 하면 둘이 한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에 처해져야 된다. 내지는 절도는 죄다. 그러면 검사가 절도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판사도 절도는 죄다라고 얘기하면 둘이 한패다. 지금 이런 거 아니야. 박근혜가 지금 탄핵당할 만한 짓을 했어. 그리고 3월 13일까지 시간을 진행가 계속 끌고 있는 거야. 더 이상 끌지 말아야 된다. 빨리 속전속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패다. 지랄 연병인 거야 지금. 이에 박 소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무례한 이야기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판부 구성 문제로 양 당사자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다. 대리인단의 방어권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는데 국회와 물밑 소통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재판부를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중환은 2월 14일에는 대리인단이 증인 채택을 재차 고집한 안봉근 청와대 비서관이 또다시 불출석한 것을 되레 재판부가 심판기일을 아예 정해놓고 한 것 뭐래니? 그러면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야? 아무 때나 갑자기 번개하자! 그래갖고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 재판이 인터넷 번개야? 야! 오늘 할까? 그리고 막 모아갖고 재판하고 그러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재판 기일을 정해놨기 때문에 증인이 불출석했다니. 나 이거 진짜 미친 것도 유분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기한으로 탄핵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야, 탄핵 재판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돼 있어. 그러면 그것도 탄핵 재판 6개월 안에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된다. 6개월 이내에 탄핵 소추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된다. 그것도 그러면 증인 불출석의 사유가 되겠네. 기한이 정해진 거니까. 아주 개의 젖을 쌍으로 빨어. 내가 볼 때 개의 젖을 빠는 게 아니라 개의 똥꼬를 빨고 앉아있는 거야 이건 진짜. 개똥이나 처먹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거야. 헌재 심판장을 막장 드라마로 바꿔놓았다. 탄핵 사건의 발단은 불륜, 성관계 동거. 나 진짜 애들도 보는데 씨발 진짜.
우리 아프리카 BJ들더러 애들 보는데 욕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네들은 신성한 헌법재판소에서 이 지랄, 이 개막장 드라마를 찍고 지랄이, 불륜 드라마를 찍고 지랄이야. 포르노를 찍어라, 아예 포르노를! 2월 1일 10차 변론에서 사건의 발단은 박근혜의 40년 직위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순실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라고 주장했다. 기자들에게는 구역질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월 23일 8차 변론에서도 대리인단은 증인 차은택의 질문을 진행하면서 고영태가 돈 때문에 나이 많은 최순실과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에 고역을 느꼈다고 한다. 2년간 동거했다고 한다는 등의 질문을 쏟아내 헌법심판장을 막장 드라마 현장으로 바꿔놨다. 아우 정말 손범규 얘는 뭐했어? 모두 까기. 대통령을 1시간 동안 웃긴 남자. 그의 공격에 성역은 없다. 검찰의 밀실 조작이다. 헌재가 비이성적으로 마녀 재판을 하고 있다. 국회는 오만방자하다. 박근혜 대리인단의 특징은 일단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 정신을 우주에 놓고 온 애들만 대리인단이 될 수 있어. 손범규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탄핵 자체가 엉터리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현정 쇼에 출연해서 검찰은 제일 믿을 수 없는 기관, 밀실 수사에서 만드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씨발 검찰이 지금 박근혜 휘하에 있는데 자신이 탄핵을 감행해놓고 인용을 윽박지르는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국회를 비난. 증인 신청 지연 작전을 펼치는 비판에 대해서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대답을 해놓았다.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2월 5일에 탄핵 심판이 여론재판이라고 주장했고 6일에는 애국시민을 격려했고 7일에는 새누리당이 탄핵 기각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래갖고 11일날 엄청 모였잖아 얘 때문에. 그죠? 11일날 얘 때문에 열받은 촛불들이 허벌나게 모인 거 아니야.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를 빼고 아무 움직임이 없다. 새누리당은 즉시 탄핵 기각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라고 페이스북에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2월 14일에 14차 변론에서 김수현 녹음 파일을 검증하자고 요구하며 막판 반전카드를 노렸지만 정작 이 녹취록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얼마나 의존했는지가 드러나 있어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심지어 이제 손범규가 박근혜도 깐 거야. 대리인단들이 녹취록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 까다가 박근혜까지 깐 거야. 그 다음에 또 최명성이라는 또 뭐랬냐면 그땐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더니 대리인단에 합류해갖고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 지난해 12월 16일 금태석 대변인은 대통령 대리인단 명단이 나오자 최명성이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해가지고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실제로 최 변호사는 민주당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대한변협 법제이사 자격으로 참석해서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한 달도 안 돼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대통령 대리인,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는 피의자의 신분에만 충실하기로 작정한 대통령, 무고하고 억울한 건 우리 국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그 다음에 비행기표 깡했던 이동읍이죠. 예. 전관예우 동정표. 예. 헌재 출신 비리백화점 이동읍의 부활. 가족도 없는 대통령이다. 따뜻하게 봐달라. 누가 시집까지 말랬어? 명상을 안 하면 우리 방송을 못 본대. 나는 어떻겠어. 이동읍의 합류는 극적이다. 13년 박근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으로 윤창중을 낙점한 데 이어 헌재소장 후보로 이동읍을 지명하자 법조인들은 멘붕에 빠졌다. 헌재의 윤창중,
윤창중, 이동엽을 쪽집게 고르듯 골라내는 솜씨는 이명복보다 몇 단계 위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극우 보수에 치우친 성향 우려뿐만 아니라 헌재 내부에서도 반대 연방장이 돌 정도로 인망이 없고 비리 의혹이 많은 인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역시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업무 추진비, 부당 사역, 삥땅. 쉽게 얘기해서 위장 전입에 업무 추진비 삥땅. 그 다음에 기업체의 협찬 강요, 기업 삥뜯기. 부부 동반 외유 관광을 하면서 세금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입원료 보험사에 떠넘기기 등 비리 백화점이란 별명을 얻었다. 청문회 할 것도 없다는 말까지 들으며 결국 자진 사퇴했던 그가 헌재 심판정에 대통령 대리인으로 나타난 거다. 정말 박근혜 대리인다워? 이 정도는 돼야지. 왜 정상적이면 어떻게 대통령 대리인단 하겠어. 뭐 이 정도 비리는 좀 이렇게 딱 스펙으로 쌓아야지 박근혜 근처에 왔다 갔다 하지. 지난해 말부터 측면 지원을 해오다가 2월 11일에 대리인단으로 공식 합류한 그가 14일 친정 헌재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대통령은 부양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애국심 하나로 조국과 국민에게 헌신했다. 뻥이잖아. 보니까 뭐 썩 그렇지만도 않더만. 애국심을 존중해달라는 말은 못해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 따뜻하게 보다 이 꼬라지가 났는데 뭘 또 따뜻하게 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활용점정이야. 활용점정 김평우. 탄핵한다라는 책의 저자로서 탄핵 선고가 가까워지자 막판에 스포트를 내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그냥 친구 하나를 잘못 둔 죄다. 그러면서 어저께 그 당뇨병 난동을 피웠잖아. 최후 변론이 불과 일주일 앞둔 2월 16일 김평우는 대리인단 이름을 올렸다. 13일에 탄핵한다는 책을 냈는데 서석구 변호사가 재판정에 들고 온 바로 그 책이다. 서문에 친구 하나 잘못 둔 죄로 그 깨끗한 이름을 잃으시고 탄핵 소추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어요. 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거 뭐 옥수수로 최루탄을 만드시고 막 이런 수준이야? 그 깨끗한 이름을 잃으시고 아직도 저런 말이 나와. 아직도 박근혜 이름이 깨끗하대. 탄핵 소추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끝까지 의연하게 대통령의 품위를 잃지 않고. 씨발 거기 대통령 누군데요? 혹시 여기 대통령 딴 사람이에요? 저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혹시 박근혜 말고 따로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신 박근혜 대통령께 헌법이 뭐 혹시 대한민국 헌법 얘기한 거야? 박근혜가 헌법을 수호했다고? 아무래도 저기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야, 여기서 아버지의 욕을 하는 거야, 이제. 박근혜가 박정희의 얼굴에 똥칠한 것처럼 이게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아들이래요.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뒤 80년대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협의 회장을 역임한 무게감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저께 저기 당뇨병 난동을 피운 그 사람이야. 저기 헌재에서 재판을 끝내겠다라니까 갑자기 손 들고 변론하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내 당뇨병이니까 밥 먹고 하겠다. 다음에 해라. 그러니까 왜 맘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 이러면서 깽판을 부린 바로 그 사람. 예. 지난해 12월 16일 4명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어나서 이제 18명이 됐다. 법조계 원로 정기승. 이게 89세란 얘기지. 89세면 90세 아니야? 정기승 전 대법관과 장창호 변호사가 이날 헌재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합류했다. 귀는 들리나? 89세면 귀가 들리나? 근데 이게 만 나이니까 실제 나이는 90세 이상이겠는데? 예.
1월 25일에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언급한 이후 계속 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새로 대리인단을 선임한 뒤 기록을 검토해야 된다며 시간을 끌려는 거다. 대통령 출석 카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기일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다시 또 시간을 끌 수 있다. 대리인단은 16일에 재판 뒤 브리핑에서 변론 종결 시점이 정해졌으니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2일까지 모든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24일에 최종 변론을 하겠다는 헌재 입장은 확고하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박근혜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하면서 변론 종결 뒤에 박 대통령이 뒤늦게 출석 의사를 밝혀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18명으로 늘어난 대리인단은 과연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까? 지금 나라 경제가 개판이고 청년 실업도 사상 최악이며 가계대출도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서 그리고 당장 계약금 쏟아부어서 건설회사들한테 급한 불 끄게 해주고 중도금 대출 안 해주면 지금 계약금 꽂아 넣은 사람들은 다 잃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또 건설업자들만 살려주고 나서 지금 나라 경제 중국하고 거래하는 사람들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 개성공단으로 몇 조 원을 날리더니 지금 또 중국하고 무역하는 사람들 다 망하게 해놓고 지금 저 쇼를 하고 있다고. 태극기 두르고 할아버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쇼를 하고 있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애국이 어째? 그리고 오늘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그 무슨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거래처 갑 회사에서 이 이제 남편이 을이래. 이 나한테 제보한 아줌마의 남편이 을 회사인데 갑 회사에서 탄핵 집회에 참석하라고 직원들 명수까지 정해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탄핵 집회에 계약 놓치지 않으려고 나가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까지 동원하고 있대. 그래놓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박근혜 욕하고 있대요.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그 박근혜 욕을 하고 있더래. 탄핵 반대 집회. 예. 탄핵 반대 집회에 그 갑회사에서 갑회사에서 을회사한테 직원들 동원시켜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라고 그러는데 거기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억지로 동원된 사람들이라서 지네들이 볼 때도 박근혜가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있다는 거야.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어. 예. 그 갑회사는 얘기를 안 하고 그 부인이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제보에는 뭐 돈 얘기도 왔다 갔다 했는데 돈 얘기까지는 내가 뭐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금 이 나라 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박근혜와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 이 부인이 지금 나한테 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자면 어디 갔지? 아이씨. 너무 문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그 문자를 다시 찾으면 읽어드릴게요. 예.
문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내일 방송에서 아줌마가 보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번호 어떤 텔레그램으로 받았나? 예. 그 전화번호를 손석희한테 보내라고요. 사실이면. 이미 손석희의 뉴스 나왔잖아요. 요금표. 몰라? 손석희 뉴스에 나왔잖아요. 문자 검색. 가만있어 봐. 아이폰에 문자 검색을 어떻게 하지? 여기다 하면 되나? 망치님 방송 중인데 죄송해요. 좀 전에 신랑하고 얘기 중에 박땡땡이 버스 대절해서 올라간다는 말하다가 신랑이 이번 집회 때는 돈 안 받았다고 하길래 제가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저희 신랑 회사 직원분 남편이 집회 나간대요. 매번 나갈 때마다 봉투에 얼마씩 받았다고 해요. 그 남편분은 왜 나가냐고 하니까 그분이 공사일을 하는데 공사일을 따려면 어쩔 수 없어서 공사 인부들을 다 데리고 데모에 나갔다고 하네요. 라고 그저께 보내오셨어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구미시장, 구미 누구누구가 앞장서서 그러니까 공사 따려면 어쩔 수 없다네요. 안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리고, 박제 데모 나가는 사람들도 다 안다. 박근혜가 잘못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욕하면서도 그 직원 남편처럼 생계가 달리고 그런 입장이어서 공사장 인부까지 다 데리고 가나 봐요. 진짜 누구누구한테 미친 지지자는 그리 없는 듯해요. 반협박 반강요 이런 거요.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제 데모예요. 저번 주부터 돈 안 준 건 박제 데모가 돈 받고 나간다는 얘기가 뉴스로 막 나오니까 자기들도 조심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몸 건강 잘 챙기시고 망치님 건강이 우선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님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미 그 손석희 뉴스에서는 그 돈 주고 동원한다라는 거 보도가 나갔어요. 예. 아까 나한테 마치 내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한 사람 강퇴시켜 주세요. 예. 자, 이 손석희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 뭐야? 목욕하고 나오면 5만원, 유모차 끌고 나오면 15만원. 그게 그 집회 모집책이 밝힌 내용이잖아. 그 뉴스 나온 거 몰라? 응. 이 내용을 손석희 뉴스에다가 지금 제보를 손석희 뉴스에서 받고 있다고? 예. 잠깐만 내가 손석희 뉴스에다가 제보하라고 해줄게. 손석희 뉴스 어디로 하면 되는데요? 제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손석희 뉴스에 제보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예.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는구나. 문자 내용을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해서 생각하니까 나왔어. 예. 자, 노숙자들한테 목욕하고 나오면 5만원 준다. 예. 그리고 유모차 끌고 나오면 15만원 준다. 그게
아, 뉴스타파에도 나왔어요? 그 내용이? 뉴스타파에서도 그 금액 얘기가 나왔어? 요금표가? 예. 아, 그렇구나. 예. 하여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18일 날 모인 거 영상 봤어요? 18일 날 그 박근혜 지지자들 모인 영상 봤어요? 남대문에서 서울시청 광장까지 거의 다 메꾸고 있었어. 그 정도 숫자면요, 우리 그 광화문에 모였던 숫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저 유튜브에서 그 영상 못 봤어요? 예. 유튜브에서 한번 영상을 찾아봅시다. 그 영상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어? 1분 20초짜리, 예. 1분 20초짜리 그 2월 18일 영상이 있어. 2월 18일에 자, 이 영상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남대문이야. 남대문 앞쪽부터 지금 시작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모여있죠? 예. 남대문에서 지금 서울광장까지. 이거 봐, 엄청 모였어. 이거 몰랐죠? 예. 엄청 모였어요. 이게 지금 2월 18일의 모습을, 이 그 시청광장 맞은편 건물에서 찍은 것 같은데, 이 시청광장 맞은편에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나 싶어. 자, 어쨌거나, 이 정도 숫자면요, 지도상에서 면적을 비교해보면, 18일 날 모였던 촛불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예. 18일 날, 촛불 집회에 광화문에서 모였던 지도를 여러분이 지금 제 휴대폰에서 네이버 지도든 다음 지도든지 켜봐. 그래서 광화문 앞에서, 동아면세점까지의 면적을 한번 봐봐. 그리고 그 광화문에서 동아면세점까지의 면적에다가 그 종로통으로 사람들이, 우리 촛불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숫자, 니은자로 있었던 그 숫자와, 그리고 이 남대문에서 시청광장까지의 면적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거의 면적이 비슷해요. 예.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만큼 모아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촛불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나도 처음 봤어요. 나도 지금 처음 봤는데,
CG는 무슨 CG야. 지금 동영상으로 봤잖아. 지금 저기 박근혜 파이들은 저렇게 스스로 모여들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주말에 뭐 했냐고. 우리는 지난 주말에 솔직히 얘기해서 탄핵 이 촛불 집회에 와야 되는 사람들이 문재인하고 안희정 편드느라고 문재인 지지자 안희정 지지자 인터넷에서 까고 욕하느라고 안 나왔잖아. 그리고 그나마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끼리도 성소수자 얘기만 하고 그리고 야당 후보들 비판이나 하고 결국 18일날 우리가 보여준 모습은 쟤네들이 저렇게 모여갖고 탄핵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야. 분명히 반성해야 돼요. 지난 주말에는 그거 있지. 역선택론. 지난 주말 내내 역선택론 주장하면서 그 역선택론을 막아야 된다고 그 지랄하면서 촛불 집회 안 나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아팠다고. 그래서 내가 또 죽 써서 개주나 보다. 우리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또 죽 써서 개주나 보다. 그래서 내가 병이 났었어. 지금도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 이유가 과연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한 건 딱 하나야.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라. 그런데 대열을 이루지도 않고 지 멋대로 지 주머니 챙기러 다 가버린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는 또 죽 써서 개주는 거야. 이제 남은 한 번이에요. 2월달 안에 탄핵시키려면 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닥치고 모여야 되는 거야. 지금 2월 25일에 정말로 최대치 모였을 때만큼의 인파가 모여주지 않으면 그렇게 모여서 박근혜 탄핵을 외치지 않으면 탄핵에 물 건너갈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박근혜가 어떻게든지 시간 끌고 그래서 7인 체제 만들고 2명만 협박해가지고 기각시키거나 아니면 탄핵 심판을 공중에 띄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는데 우리 촛불들이 그동안 너무나 나태했잖아. 쟤네들은 무슨 수를 쓰든지 모아. 협박을 하든 돈을 주든 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고 있는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인다는 이유로 지난 18일날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웠어. 거의 11일보다 조금 더 모였을 뿐이야. 2배로 모였다는 거는 거짓말이었던 것 같고 2배로 모였다는 거는 거짓말 같아. 내가 볼 때는 간신히 100만 좀 넘었나? 이번 25일 집회는요. 이번 25일 집회는 나는 25일 때까지 그 모든 대통령 선거운동도 중단해야 된다고 봐. 지금 대통령 선거 쇼하고 다닐 때가 아니야. 안희정이든 문재인이든 누구든 지금 대통령 쇼하고 다닐 때가 아니라고. 2월달 안에 탄핵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번에도 죽 써서 개주는 거야. 원래 저쪽에서 기본적으로 동원력이 100만 명 정도 돼요.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라는 게 이권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이거는 당장 돈 몇만 원 받고 나가는 거 아니야. 쟤네들은 지금 그 박제대모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로부터 돈 받은 사람들이야. 정부 기관에서 지원금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인원수를 동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들 100만 명 정도는 쉽게 동원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야. 심지어 돈을 받기는커녕 돈을 내고 모이는 거야. 여기 모여도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어. 받는 것도 없어. 자발적으로 모이는 인원에 불과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원들이 그나마 마음을 모아야 된다 그랬잖아.
마음을 모아야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촛불들은 각자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별로 찢어져 있는 거야. 문재인 지지자, 안희정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 대선 후보별로 찢어져갖고 지네 후보 선거운동이나 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마음이 모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늘을 움직일 수 없는 거야. 지금 돌아오는 25일날 안희정이 뭐 지금 반성하는 글을 올리고, 그리고 뭐 바른정당에서 안희정의 보수 코스프레에 속지 말자. 그래서 지금 계속 안희정을 띄우는 거야. 저렇게 안희정을 띄우는 이유가 뭐냐? 안희정을 계속 언급을 하는 언론들이 안희정을 계속 언급해. 근데 안희정이 언급이 되면 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 지금 저 방송에서 욕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방송에서 안희정을 비판해봤자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황교안 버리고 안희정으로 결집하고 있잖아. 지금 언론에서 안희정을 비판하면 할수록, 특히 문재인이 안희정을 비판하면 할수록 안희정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또 다음 주에 나올 거야. 아니 그것도 며칠 후에 또 나올 거야. 그러면 또 뭔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긴장하잖아.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안희정 까는데 집중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나중에 문재인이 후보가 되더라도 찍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끔. 그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언론이 자꾸만 안희정 문재인을 띄우는 거야. 우리가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고 내가 외칠수록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예. 87년 이데올로기와 작별하자. 저건 뭔데요? 내용이 뭐예요? (87년) 이데올로기와 작별하자. 바리게이트 안쪽의 우상도 몰아내야 된다. 바리게이트 안쪽이라면 우리 편이란 얘기겠죠? 요즘 토요일에 서울 시내에 나가면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된다. 세종로에서 광화문 내거리를 거쳐 태평로로 이어지는 대로의 남쪽과 북쪽이 전혀 딴 세상 같다. 세종로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린다. 반면 시청 앞에서는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기각을 외치는 집회가 벌어진다. 세종로 쪽 인파에는 여러 연령대가 섞여있는 데 반해 시청광장에는 고령층이 압도적으로 많다. 세종로에서는 팔짱 낀 젊은 남녀나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이 자주 눈에 띄는 반면 시청 쪽에서는 군복 입고 색안경 낀 초로의 노인들이 눈길을 끈다.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된다. 시청 앞에 모인 이들의 수를 아무리 많이 뒤쳐져도 여론조사에서 계속 확인되는 탄핵 지지 80%대 탄핵 반대 20%의 구도가 얼추 비슷하게 나타난다. 2017년 벽두의 주말마다 서울 중심가에 반복되는 이 기이한 광경은 한국 사회를 가로지르는 분단선을 새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 나라의 현대사가 퇴적된 결과인 시민사회 내 단층들이 선명히 노출된다. 얼마나 어려운 말이야. 한마디로 이 시민사회에 여러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한꺼번에 다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촛불 시위는 이 단층들이 지표면 위로 드러나도록 시민사회를 크게 흔들어 놓았지만 단층 자체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2016에서 27년 촛불 시위는 새로운 단층 하나를 더 보태서 한국 시민사회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시청광장에 모인 시민사회의 1층. 그런 뜻의 단층이구만. 시청광장 한층, 촛불광장 한층, 이런 식의 단층. 어느 나라든 시민사회는 근대의 두 혁명, 즉 자본주의 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에 참여하고 반응하며 이를 재구성해온 운동권이구만. 예. 이렇게 말을 어렵게 쓰면 사람들 못 읽죠.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죠? 예. 어느 시민사회든 근대의 두 혁명, 이게 무슨 얘기냐? 근대의 두 혁명이라는 얘기는 소위 자본주의 혁명이 뭐예요? 다른 말로 산업혁명. 들어봤죠?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자본주의 혁명이야. 그 다음에 민주주의 혁명이 다른 말로 뭐예요? 시민혁명.
요 두 가지 혁명에 참여하며 이를 재구성해온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역사에 참여한 역사의 경험이 쌓여 있는 거다. 이런 역사적인 경험들이 여러 조직과 전통, 담론과 행동 양식을 통해 현재 시민사회의 구조로 이어진다. 집단 경험 중에서도 특히 대중적 사회운동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초기부터 자본과 국가의 독립적이면서 때로 이들과 대결한 노동조합 같은 조직들이 이후 시민사회의 중액구시를 하게 된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대비되는 한국 현대사의 특징은 이런 사회운동의 초기 성장 과정이 부재하다는 네.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한 200년에 걸쳐서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는 과정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 이 사람 주제가 뭐야? 일제강점기, 노동조합, 농민조합 건설 이런 해방공방안에서 뭐 4월혁명 비슷한 조짐이 있었다. 이 모든 경험이 다 폭력적으로 단절되고 말았다. 여기부터 중심인가 봐. 폭력적으로 끝냈다. 끊어지고 말았다.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의 사회운동은 분단과 전쟁으로 4월혁명 직후의 시도는 5.16 쿠데타로 짓밟혔다. 되게 어렵죠? 망치부인이 얘기한 그 말이야. 독립운동 했는데 이승만이 말아먹고 4.19 혁명 했는데 박정희가 말아먹고 죽 써서 개 줬다. 이 얘기를 이렇게 품 있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비록 역사책의 기록으로는 남았을 때 과거 운동의 경험이 시민사회에 자취를 남기지 못했다. 이 한국 시민사회는 사회운동의 과거를 빼앗겼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사회 역시 진공을 싫어한다. 아이씨, 진공이라는 거는 뭐예요? 진공 상태 말하는 거죠. 예, 사회운동의 부재로 빈 공간은 이내 사회운동의 기능을 대체할 다른 조직들로 채워졌다. 크게 세 가지였다. 이제 이 사회운동,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새마을운동을 필두로, 운동권이 아니구나. 이게 사회로 움직이는 이제 힘이, 첫째는 새마을운동을 필두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가 불어난 관변 조직이 있고, 둘째는 자생적인 자조단체로 출발한 강력한 연출 문화의 토대가 된 향후의 동창회. 셋째는 서민을 집중 공략한 보수 개신교 교회.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가장 단단한 밑바닥 제1층을 이루는 것은 사회운동의 이러한 역사적 대체물이다. 아유, 말도 어렵겠네. 한마디로 박근혜 지지자들은 보면 새마을운동파, 관변조직, 그 다음에 이 향후회나 동창회, 그 다음에 이 개신교 교회,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지지층을 이루는 제1층이다. 이들은 노인층과 일치시킬 수는 없다. 노인층의 세대는 속성으로 환원돼서 설명할 수도 없다. 노인층의 세대적 속성으로. 하지만 노인층의 경향상 중첩되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의 노인층은 자본주의 혁명의 수레바퀴를 굴리느라 청춘을 보낸 세대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였다면 마땅히 사회주의 생존의 무기로 삼았겠지만 이들은 그 반공 국가주의적 대체물에 의지해야만 한다. 87년 이후 비로소 한국 사회에서 사회운동이 터져나왔지만 이 세대는 흐름에 동화되지 못했다. 국가와 충돌하는 신흥 사회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국가기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통적인 조직들에 계속 충성하는 쪽이 더 쉽고 편했다. 그래서 사회운동의 부재를 중심으로 구축된 시민사회 부분과 신흥 사회운동과 결합된 시민사회 부분이 균열과 대립이 일상생활에서 씨발 이거 왜 갖고 왔어요, 참사장님?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지금 다 읽으려면 이게 길고 너무 재미없고, 이거 해설만 해도 몇 시간 걸리겠구만. 참, 이렇게 말 길게 써. 예. 내용이 좋아봤자 이거를 해설하는데 몇 시간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진보 언론들을 보면서 느끼는 문제야. 내가 왜 아프리카 방송을 했냐 하면 뉴스가 너무 어렵다니까.
얼마나 현학적이야. 자기 공부 많이 했다라고 티내고 싶어서 저렇게 글을 쓴 건데, 실제로 저런 글을 읽고 그 국민들이 변하려면요, 쉽게 써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지식인들을 보면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 말 쉽게 할 수 있어. 정말로 한 가지를 열심히 연구해서 완전히 이해를 한 사람은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하게 쓸 수 있어. 근데 어중간하게 한 사람이 말을 어렵게 해. 그래서 그 기사들도 보면 대기자들이 쓴 기사는 쉬워. 나이 든 기자들이 쓰는 말은 말이 편하고 쉽다고. 단순하게 바라보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초짜 기자들이 쓰는 기사일수록 어려워. 막 자기가 막 내용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말을 길고 늘어지게 쓰기 때문에 말이 어려워. 이 기사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더러 우리의 이 현대사를 망치 부인이 속된 말로 맨날 그랬잖아. 죽 써서 개 주지 말자. 그 얘기를 좀 길고 어렵게 쓰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 망치 부인이 얘기하는 말을 길고 어렵게 쓰면 저렇게 되는 거야. 죽 써서 개 주지 말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지지층에 대해서 그 망치 부인이 맨날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어렵고 고급지게 얘기하면 저래. 근데 우리가 저런 거를 다 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저 말을 해석하려면 되게 오래 걸려. 표현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야. 길바닥 보수의 광기. 누가 우리 시대의 노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지금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의 그 성향을 이제 들여다보자는 얘기겠죠. 근데 저 말은 왜 나왔을까를 봐야 돼.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 내가 왜 아까 저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냐 하면, 제가 왜 저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냐. 지금 실제 한다는 거야.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저렇게 모였다는 거야. 정말로 박근혜 탄핵을 원한다라면,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난 저기 안 갔을 거라고 봐. 박근혜 탄핵보다 밥그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저기 갔을 거라고. 근데 저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국민이야.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노리는 건 자기 지지층을 모아서 상식적인 국민하고 맞서게 하려는 거 아니야. 자기 친위 부대를 모아가지고 상식적인 국민하고 맞서서 이념 대결 구도를 가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소위 민주 세력은, 촛불 세력은, 그래 우리가 다수니까 당연히 탄핵시키고 저것들을 찌끄레기니까 밟아버려. 이게 분노를 조직하는 거야. 사건의 원인은 박근혜가 저질렀어. 그 범죄자와 그 따라지 똘마니 새끼들, 그들을 지지하는 저것들은 짓밟아버려도 돼. 저 못돼 처먹은 노인들, 맨날 식당에 가서 깽판치고 술 먹고 행패 부리는 노인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치부해버리는 거, 그게 답이냐? 그게 민주사회냐? 내가 볼 때는 안희정이 계속 던지는 질문이 그거야. 안희정이 지금 계속 던지는 질문이 그거라고.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킨 다음 저 박근혜 탄핵에 반대했던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다수니까 저 사람들은 찌꺼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면 될까? 아니면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국민 속에서 같이 융합시키고 어떻게 하나의 새로운 길을 갈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굉장히 선명한 급 진보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우리 편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죠? 심상정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은 저 탄핵 반대를 외치는 저 사람들을 우리의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으면 종북이라고 얘기하는 저 노인들과 그들의 차이가 뭐냐고. 내가 왜 심상정이나 이재명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고 싶지 않냐. 그래서 그래요. 그 지지자들이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이야. 심상정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은 선명한 개혁 노선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선명한 개혁 노선이라는 게
그런 주장을 해서 국민 10%의 지지도 못 얻는다고. 한마디로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듣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러나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왜 위험하냐. 이재명이나 심상정 지지자들한테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물어봐봐. 뭐라고 얘기하냐고. 뭐라고 얘기하겠어? 민주적으로 용인해야죠 라고 얘기하겠어? 그렇게 안 해. 용인 안 해. 자기네 편 지지자들도 짓밟는 사람들인데 박근혜 지지자들이 인정이나 하겠냐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으면 종북이다. 그렇게 얘기한 박근혜 지지자들과 뭐가 달라지느냐고. 예. 옛날에 내가 어저께 얘기했던 부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1960년에 4.19 혁명을 일으켰어.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이승만을 내쫓은 거야.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한 건 뭐냐면 깨끗한 새로운 미래를 요구했어. 그런데 그때 우리 사회 진보 세력이 뭘 얘기했냐면 반민특위를 얘기한 거야. 청산하지 못한 친일을 청산해야 된다. 그래, 친일을 청산했어야 돼. 45년도에. 그죠? 그런데 우리는 친일 청산을 못했어. 그 당시 우리의 진보 개혁 세력이 하나가 되지 못했고 분열돼서 그때 우리는 친일 청산을 제때 못한 거야. 그리고 60년에 다시 기회가 와서 잡았는데 그때 새로운 미래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보 세력이 국회에서 계속 요구한 건 친일 청산이었어. 친일 청산은 과거를 청산한다는 거였는데 요즘도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초기에 이제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 민생 경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국민들이 기대했어. 그랬는데 그때 뭐 했냐? 4대 악법을 처벌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문제. 그 다음에 사학법 개정. 그리고 이 친일파 재산환수법.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그래서 4가지 법에 대해서 막 진보적인 언론들이 막 그걸 요구를 한 거야, 열린우리당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몸싸움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실제로 밥그릇이 급한 사람들은 지금 저것들이 뭐하고 자빠졌냐 이런 거야. 지금 친일재산 환수 얘기가 지금 왜 나오냐. 그러면서 그 열린우리당 152명의 그 4대 악법 개혁 노력이 그 언론에 의해서 철저히 분리가 되는 거야. 쓸데없는 정치 논쟁에 휩싸여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서 국회는 쓸데없는 쌈박질만 하는 존재다라고 조중동이 써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린 거야. 그렇게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밀어줘 놓고. 지금 국민 80%가 탄핵에 찬성하는 게 맞아. 그래서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지금이 소위 진보적인 논점들을 강조해야 될 시기다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성소수자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문재인더러 성소수자 문제 얘기하면서 오마이뉴스에서 또 글이 또 나왔어. 지난 토요일 날도 성소수자가 둘이 나와서 발언을 하더니 이번에 또 문재인이 무슨 자기는 페미니즘을 지지한다 뭐 이런 퍼포먼스를 했나봐. 그 자리에서 여자 동성애자가 자기의 인권을 보장하라 이러면서 난동을 피운 거야. 그러면서 지금 즉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이러면서 지금 문재인을 갈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나봐. 지금 뭐 하자는 거냐? 그러면서 촛불 정신이래. 아니 지금 촛불에 나온 사람들이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하자고 나왔어? 지금 국민 80%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자고 나왔냐고. 그거 아니잖아. 지금 성소수자
발언을 자꾸 언론에서 얘네들이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결국 대선 때 가서 개신교에서 동성애 논란으로 선거 치르겠다는 거야, 지금. 지금 성소수자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그걸로 대선 치르겠다는 거야. 동성애 반대. 이게 누구의 전술인 줄 알아? 저기 트럼프 전술이야. 힐러리와 민주당은 동성애를 찬성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트럼프 지지했잖아. 왜 이 페미니즘 논쟁이 시작됐나? 내가 그랬잖아. 페미니즘 카페에서 차별금지법 찬성한다는 글 안 올라온다고. 그죠? 지금 내가 볼 때 갑자기 지난 주말에 성소수자가 2번이나 발언하고, 그리고 문재인하고, 그러니까 대선 후보하고 성소수자를 엮는 이런 짓거리, 나는 이거 좋은 거 아니라고 봐. 이거 힐러리 떨어뜨렸던 극우 논리에게 밑밥 던지는 거야. 미친 개한테 개밥 주는 거라고. 요거 봐라. 그러니까 응 아니야 이러고 나오잖아. 요게 일베 용어죠. 이거지 일베 용어지. 여기도? 지금요, 내가 볼 때는 이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성소수자 문제를 화두로 만드는 거, 이걸로 지금 대선 치르겠다는 거야. 민주당은 동성애자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민주당을 찍지 말자. 요런 주장으로 지금 준비된 논리야, 이거. 그게 트럼프를 당선시킨 논리예요. 전 세계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유가 그거야. 민주당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정당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당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그 한인들이 트럼프 지지운동하고 지금 다 쫓겨나게 생긴 거 아니야. 외국인이라고, 불법 거주자라고. 자기네들이 투표권도 없으면서 그 한인교회 목사들이 미친 짓거리 한 거 아니야. 그게 쟤네들의 논리라니까. 그런 공작을 피는 거야. 경상도 사람들더러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지역 투표하게 하고, 그 우리가 남이가가 90년대야. 그죠? 그때가 아마 김영삼 선거 때인가? 그죠? 그때 김영삼 때 선거 때였을 거야. 국회의원 선거였나? 하여튼 무슨 선거 때였는데,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 그때 하여튼 정치적으로 여당에 안 좋은 상황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남이가라는 그 얘기가 갑자기 선거 때 터졌어. 근데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갑자기 역풍이 불어서 원래 경남에서 민주 세력들이 야권으로 찍어줄 그런 상황이었는데 뒤집어져요. 우리가 남이가 때문에. 그 초원 복집 사건이 언제였지? 초원 복집 사건을 일으켰던 게 그 우리가 남이가라는 그 말로 경상도는 여당 편, 이 구도를 만든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 페미니즘 논쟁이나 성소수자 논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92년 대선 때네, 그럼. 92년 대선 때야.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경상도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민주 세력을 찍어 누른 거야. 우리가 남이가라는 그 말로. 경상도는 무조건 김영삼 찍어야 된다. 그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게 기획된 사건이었어. 그래서 지역구도로 김영삼 표를 모아냈던 거지. 영남표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지금 소위 이 진보 세력들이 막
마치 그러니까 얘네 진보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10%밖에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거 이해를 못해. 아니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우리들의 주장을 그 99% 서민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그만큼 대중감각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벌써 탄핵은 다 됐고 이 진보 세력이 다 이겼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이 다 이겼다라고 보고 민주당이 우세한 지금 우리가 진보적인 정책을 따내야 된다.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언제나 그래. 그래서 12년에도 어차피 그 야권이 다 이기는 선거니까 우리는 통진당을 지지하자. 그래가지고 통진당 민주당 합쳐갖고 140 몇 석밖에 못 얻는 거야. 160석 이상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가는 게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12년에. 응. 지난 2016년 총선 때도 그랬잖아. 작년에도 정의당 지지하자고 지랄했잖아. 이미 어차피 뭐 야권이 다 갈라졌으니까 우리는 정의당 지지하자. 지금 자 여러분 나는 이 오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성소수자들에게 내가 묻고 싶어. 진선미나 박영선이 차별금지법을 제안해가지고 새누리당 교인들한테 드립다 까일 때 너네 어디 있었니? 박영선이나 진선미를 위해서 자원봉사라도 했니? 내가 묻고 싶은 거야. 더민주에서 박영선이나 진선미, 박영선, 진선미 최민희 그 몇 명 의원들이 차별금지법하고 동성애자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요 신고를 못해. 신고를 하면 그게 동성애자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정하자고 법률 개정안을 냈어. 그래가지고 일베한테 박영선, 진선미, 최민희 이런 사람들 드립다 까일 때 김현 막 이렇게 해서 어디 있었냐고. 너네 그때 박영선, 진선미를 위해서 싸워봤니? 박영선이 교회에 가서 발언한 거 시비만 걸었지. 박영선이 그 일베들한테 드립대 당할 때 박영선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거들었냐고. 그래놓고 이제 야권이 정권을 교체할 만한 상황이 오니까 또 튀어나와가지고 여기서 침발라가지고 논점을 흐리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야? 너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성소수자에 대해서 글 쓰고 있는 너희들이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얼마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냐고.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이명박 박근혜가 서슬퍼렇게 지랄할 때 그때 너네들 내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할 때 그때 너네 어디서 뭐 했어? 예, 어떤 시청자분이 그 물을 보내셔가지고 약산수라는 그 물을 보내셔서 제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면서 시진핑이 먹는 물이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 받느라고 좀 늦었어요. 자, 내가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약산수. 잠깐만, 어디까지 얘기했어? 차별금지법.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서슬퍼렇게 더민주 지지자들 짓밟을 때 더민주에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그렇게 짓밟아댈 때 나는 그 사람들이 나서서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야당 의원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시위 한 번 못 봤어. 내가 모른 건가? 했어요? 성소수자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야당 의원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나서서 시위하고 맞서 싸워본 적 있냐고. 지금 이 모든 민주세력이 분노해서 박근혜 탄핵이란 이슈 하나로 모였어.
그래서 판 깔아놓으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나와가지고 성소수자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투쟁이라는 건 어려울 때 하는 게 투쟁이야. 어? 투쟁은 어려울 때 하는 게 투쟁이라고. 이명박 박근혜가 섯을 벌할 때 그럴 때 투쟁하는 게 투쟁이지. 다른 사람들이 싸워서 만든 판에 숟가락 얹는 건 투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침 바른다고 얘기하는 거지. 나는 성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거에 반대해요. 그러나 성소수자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그 사람들의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야. 다만 단지 인간이란 이유로 그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야. 나는 10년 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해왔어. 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많이 봤죠? 그죠? 그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지금 민주세력이 정치를 바로잡으려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침 바르고 숟가락 얹으면 안 된다고 봐. 옛날에 페미니즘 운동했던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이 끊임없이 싸웠기 때문에 여성의 투표권을 차지했다. 그래, 싸움은 어려울 때 하는 거야. 지금은 남이 만들어 놓은 판에 남이 깔아놓은 판에 지금 올라앉는 거 아니야. 그건 투쟁이 아니야. 숟가락 얹는 거지. 죽을 각오를 하면서 싸우는 게 투쟁인 거야. 내가 이 얘기 왜 미리 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제까지 10몇 차 촛불을 하는데 성소수자가 한꺼번에 2번 올라온 거 처음이야. 그죠? 그러더니만 지금 진보 언론에서도 성소수자 애들이 글을 직접 계속 조직적으로 쓰기 시작했어. 난 이거 순수한 움직임이라고 안 보여. 이거 순수한 움직임이라고 안 보여요. 이제까지 10몇 차 촛불 중에 성소수자가 2번이나 나와서 얘기한 거 처음이야. 난 한 번도 못 들었어, 이전에는. 그러다 갑자기 지금 나타난 거야. 아닌가? 내 말이 맞지? 이제까지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촛불을 들었는데 이제까지 성소수자들이 뭐 2-3번에 한 번씩 올라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고. 갑자기 18일날 2번 올라오더니 문재인의 무슨 공약 발표회장에 가서 성평등 공약 발표회장에 가서 난동을 피웠다는 거야. 나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봐. 이거 정상적이지 않잖아.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싸워왔다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촛불을 이석기 석방 집회라고 착각하게 하더니 이제는 촛불이 성소수자 집회라고 비난받게 하려는 거야? 그러면 성소수자들은 언제쯤 싸워야 되나요? 내가 볼 때 대통령 된 다음에 얘기하라고. 대통령 된 다음에 얘기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성평등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무슨 일베니 무슨 나부랭이들이 나와서 지랄할 때 그때 맞서 싸우는 거야. 그런 걸 투쟁이라고 해. 남이 깔아놓은 판에 숟가락 얹고 깽판 치는 게 투쟁이 아니야. 정말로 싸워야 될 대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똥바가지 퍼붓는 게 그게 무슨 투쟁이니? 니네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야당 의원, 야당 후보가 아니라 지금 개신교라는 간판 달고 장사하는 사기꾼들, 동성애 반대를 뭘로 삼아서, 무기 삼아서 야당 정치인들을 핍박하는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게 투쟁의 방향이야. 투쟁 대우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왜 야당이랑 싸워 니네가 지금? 그럼 권력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왜 이명박 박근혜 때 안 싸웠냐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엎드려 있다가 왜 야당한테 시비를 걸어?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들이 싸우고 싶으면 박사모 집회 앞에 가서 싸우는 거야. 걔네들이 지금 너네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너네들을 비판한 사람이 아니야. 투쟁이란 말을 쓰고 싶으면 그럴 때 쓰는 거야. 지금은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물론 논점을 던지는 건 좋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일단 차별금지법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지. 나는 그렇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힐러리가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그렇게 욕지거리를 해댈 때 나는 성소수자들이 직접 나서서 힐러리 편 드는 거 못 봤어. 트럼프 지지자들하고 싸우는 거 못 봤다고. 싸웠나? 성소수자들이 트럼프 지지자들하고 싸우는 거 못 봤다고. 투쟁은 그쪽이랑 하는 거야. 성소수자를 핍박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투쟁이지.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사람하고 왜 싸우냐고. 왜 욕을 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할게요. 가짜뉴스. 지금 너 다리 길이가 18cm야? 아이 나 진짜 이 다리 길이 18cm가 그냥 댐비면서 다리 길이가 18cm여도 자신감을 갖고 살아 이 자식아. 아니야. 양다리가 18cm.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가짜뉴스 이야기. 가짜뉴스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김정남에 관해서 나왔던 뉴스들이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요. 사실로 확인된 거 있냐고. 사실로 확인된 게 없어. 가짜뉴스가 엄청 판을 쳐. 그죠? 그런데 북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말레이 경찰에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잠깐만 잘못했어. 지금 김정남 살해 사건에 관계돼서 엄청나게 많은 미확인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미확인 보도들이 각자 어느 언론사가 이렇게 보도했다 라면서 돌리고 있는 거야. 요미우리 신문이 이렇게 보도했다. 후지TV가 이렇게 보도했다. 그런데 그게 말레이 경찰의 발표냐? 아니야. 지금 김정남 관련 보도들이 말레이 경찰에서 발표한 건 김정남이 죽던 날 떠난 사람 4명이 북한 사람이다. 리정철이 북한 사람이다. 그리고 베트남 여자, 인도네시아 여자 2를 잡았다. 그거야. 그런데 사인은 잘 모른다. 사인은 잘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얘네들하고 어떻게 공모했는지 발표는 아직 안 났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야. 그게 말레이 경찰의 보도 내용이야. 그러면 진짜 보도는 그것만 보도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언론사들의 추측이야.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야? 말레이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만 믿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카더라 통신들, 가짜 보도들은 우리가 염두에 두면 안 되는 거야. 언론사, 어느 언론사가 주장했다. 그건 다른 말로 개소리다 라고 정리하면 돼. 말레이 경찰이 뭘 발표했나, 공식 발표 내용이 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말레이 경찰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누가 거부하고 있냐? 북한이. 북한에서 김정남 사건에 대해서 말레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김정남이 아니다. 죽은 게 김정남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난동을 피우고 있어요. 아니 공식적인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 라고 얘기한다라면 뭘 믿겠다는 거야? 그럼 가짜뉴스가 맞는 거야? 가짜뉴스도 틀리고 말레이 경찰의 발표 내용, 수사 내용 결과도 틀리다. 수사한 것도 없어 지금. 다 무조건 못 믿겠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경찰의 수사 내용을 못 믿겠다.
아직 수사를 안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수사 내용을 못 믿겠대. 수사 결과 발표도 안 됐는데. 누구랑 똑같아? 박근혜랑 똑같아. 물론 차이가 있다면 박근혜는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엮었다. 이러고 있죠. 지금 북한의 대사가 하는 짓하고 박근혜가 하는 짓이 똑같아.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야. 물론 차이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수사 결과 못 믿겠다고 발표하는 거고, 박근혜는 수사 결과가 다 나왔는데 수사 결과 못 믿겠다는 거고, 증거까지 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은 말레이 경찰을 직접 뽑지 않았으니까 안 왔는데 못 믿겠다라는 거고, 자기네들이 뽑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거고, 박근혜는 지가 임명했는데 못 믿겠다는 거고. 그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북한이나 박근혜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라는 공통점이 있어. 그런데 차이점은 북한은 자기네들이 말레이 경찰을 임명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는 거야. 근데 박근혜는 이미 증거가 다 나왔고 자기가 임명했는데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어. 예. 그 종박단체와 북한의 공통점이죠. 예.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는. 자, 그 다음 JTBC 관련한 가짜뉴스들. JTBC가 미국으로부터 뭐 3천억 원의 소송을 당했다, 이런 뉴스가 돌았어요? 아니, 나한테 JTBC에 대해서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사람들이. 난 그런 내용이 도는지 몰랐어요. 예. 금시초문이죠. 우린 몰랐던 거 아니야? 그 3천억을 소송받았다. 맨 처음에는 뭐 500억이라 그랬다가 엊그저께 집회에서는 3천억이라 그랬대. JTBC가 미국에서 3천억의 소송을 당했다라고 뭐 이렇게 거짓말로 떠들고 다녔다며. 근데 걔가 미국인이라고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인이 아니라 사기꾼이라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기꾼. 여러 차례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던 그런 애들에게 마이크를 주고 그 말을 따라다니는 서석구와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지금 그 가짜 뉴스들이요, 너무 많아요. 내가 그 얘기했잖아. 트럼프 관련해서 미군들이 뿌렸던 뉴스가 가짜 뉴스였다고. 마치 진짜로 오바마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럴싸하게 기사를 써갖고 링크까지 달아놨더라고.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보니까 없는 뉴스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게 가짜 뉴스예요. 예. 그래서 지금 가짜 뉴스 막 실험도 하고 있잖아. 자, 이 가짜 뉴스 부분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제까지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다. 예. 우리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부터 세뇌를 당해. 국어 시간에. 기사문은 사실을,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 기억나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 신문 기사는, 뉴스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세뇌를 당해.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를 믿은 거야. 모든 뉴스는 사실이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그 조중동이 뉴스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세뇌했던 거야. 국민을 지배했던 거야. 그래서 뉴스에 나온 것이 무조건 진실인 줄 믿는 순진한 국민들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막 뿌렸던 거예요. 망치 부인이 2007년에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게 됐던 첫 번째 계기가 그거야. 김근태라는 정치인이 아라고 얘기했는데 조중동은 어라고 쓰고 한경호는 오라고 쓰더라고. 그럼 아라고 얘기했는데 왜 누구는 어라고 쓰고 누구는 오라고 쓰냐고. 근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본 뉴스를 가지고, 진보는 조중동 보고 김근태를 까고, 그 다음에 보수는 한경호 보고 김근태를 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 씨발, 어머 씨발, 내가 진실을 알려주겠어? 그러면서 김근태 방송국이라고 아프리카에 처음 오게 된 거야.
맨 처음에 2007년 1월 17일에 김근태 방송국을 시작한 계기가 그거였어요. 신문 기사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을 전달할 매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 처음 방송을 하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2014년까지 7년 동안 외친 거야.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짜 언론과 가짜 언론을 구분하는 법, 그 내용을 7년 동안 방송을 했어. 그런데 국민들 다수가 나를 비웃었지. 지랄하고 자빠졌네. 국민들이 나한테 그랬어, 대다수가. 야, 그렇게 공부 잘해서 명문대 나와서 기자가 된 애들이 버글버글한 언론사를 믿어야 되겠냐? 아니면 이름도 없는 대학 나와가지고, 마루에서 떠드는 불량주부를 믿어야 되겠냐? 그러면서 내 말 안 듣더라고. 그러다가 뭐가 터지면서, 그 세월호가 터지고, 모든 언론이, 세월호 전원구조, 그랬다가 그게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나면서, 하루아침에 우리 국민들을 깨어난 거야. 예. 하루아침에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전원구조 때 깨어난 거야. 그 세월호 전원구조라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요, 국민들이 뉴스를 다 100% 믿었어. 그러니까 이석기 변장 도표중도 믿었다니까. 그런데 세월호 전원구조라는 뉴스를 믿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2시간 만에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머, 어떻게 언론이 거짓말을, 어떻게 미확인 사실을 보도해? 그러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 사과도 안 해. 정정보도도 하지 않아. 거기서 우리 국민들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뿌리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박근혜파야. 한마디로 구권력. 내가 볼 때는 지금 나는 지금 이 시기가 세계적으로 구권력과 신권력의 교체기가 아닐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요. 푸틴이나 아베나 트럼프나 박근혜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극우파들, 극우 세력들이 지금 집권 두테르테나 에르도안, 세계의 소위 대통령들이 극우파로 짜여진 지금 이 모습은 내가 볼 때는 미디어와 자본과 미디어 권력이 이제 궁지에 몰렸다라는 표시가 아닐까. 자본과 미디어가 그동안에는 그럴싸하게 진보적인 척하는 그런 카드들을 가지고 눈속임도 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미디어로 통제하고, 한마디로 방송 매체를 통해서 통제당하던 국민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기 시작했어. 정보를 독점하던 자들, 정보를 독점하고 이 권력의 기반으로 삼았던 자들의 뜻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서 누수가 된 거야. 그래서 진실을 아는 국민들이 늘어나게 되자 지금 미디어와 자본이 궁지에 몰린 거야. 그러면서 이런 각종 가장 최악의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그러면서 말을 들으면 떡 하나 주지. 공통점이야. 아베나 푸틴이나 트럼프나 박근혜나 에르도안 두테르테의 공통점이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하면서 동의하면 떡 하나 주지야. 결국 인간의 본질, 공포와 탐욕을 이용한 정치야. 그죠? 그들의 공통점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정치를 하면서 순종하면 떡 하나 더 주지. 그런데 협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구권력, 소위 미디어를 이용한 자본이 내세우는 이 극우 세력들의 모습이 종말의 모습이다. 예, 종말의 모습이다. 자, 여기서 우리 국민이요. 나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우리 지구인들이 공통의 과제 앞에 놓여 있는 거야. 지금 푸틴, 트럼프와 아베, 박근혜, 두테르테, 에르도안, 프랑스, 영국의 극우파들, 그런 사람들의 권력 체제에서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 탐욕의 떡고물을 얻어먹으면서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구권력을, 그 자본의 탐욕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생산해낸 우리들의 생산물을 공유하는 나눔의 공동체 새로운 권력을 만들 거냐. 우리 인류에게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 기로에 서 있고 그 기로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게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봐. 뭐라고요? 미국에서 트럼프 탄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한국의 촛불을 보고 시위에 나오게 됐다. 오늘 아침에 미국의 그 트럼프 탄핵을 요구하는 그 미국인이 영어로 인터뷰를 했어. 그 사람의 주장이 뭐냐? 우리들은 한국의 촛불을 보고 나왔다. 불의에 저항한 한국의 저항 정신을 보고 우리도 거리로 나왔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뭐라 했어? 한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게 될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한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세계에 보여주게 될 거다.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여주게 될 거다. 우리들의 평화 시위, 우리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숙한 시민 문화가, 성숙한 시위 문화가 세계의 리더십을 보여줄 거다. 그런데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불순물들이 있다. 우리들의 길을 흐리려고 하고 우리들의 방향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탄핵에 집중해야 되고 특검 연장에 집중해야 되는 이 시기에 야권 후보들끼리 싸움 붙이고 야권 후보들 씹어대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불순물들이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국정원이다. 얼마나 바쁜지 우리 방에도 요즘에 안 들어와. 우리 방송에도 요즘에 안 들어오고 열심히 지금 안희정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인 척해. 그러면서 이간질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어. 그리고 가짜뉴스 퍼돌리고 있고. 집중해야 돼요. 방향을 잃지 말아야 돼. 예. 오늘 5시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일찍 못 끝냈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특수문자 써서 강퇴야.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사라질 거야. 지금부터 한 20일 남았나?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우리가 전력 질주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시간,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2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은 무슨 자기 개인의 채팅창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못 오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영구블랙이야. 탄핵 될 때까지 안 풀어줄 거야. 지금 탄핵 풀어달라고 문자 보낸 분들 안 풀어줄 거예요. 채팅창에서 눈치 없는 채팅해가지고 블랙 걸린 사람들 안 풀어줄 거야. 여러분이 망치부인한테 하고 싶은 말을 망치부인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지. 망치부인 방송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헌재에 가서 빨리 탄핵 인용하라고 글 쓰세요. 탄핵 인용되면 풀어줄 거예요. 전원을. 탄핵 인용되면 모든 블랙을 풀어줄 거야. 그때까지 안 돼. 20일 안에 탄핵 인용 받아오세요. 그럼 풀어드리지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자발적으로 업을 눌러주신 4,913분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6,500명이 넘게 봤는데 업은 5,000명밖에 안 했구나. 1,500명이 지금 업을 안 하고 튀었다 이거지. 오늘 밤 험한 꼴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일일이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망치부인이 오늘도 당당하게 소송비를 마련하면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 못한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허락받은 5분의 업로더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밖에 허락 없이 유튜브에 올리시면 고소 대상입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는 유튜브 영상을 자유롭게 허락받은 분들한테 자유롭게 링크 시켜도 돼요. 근데 파일을 독자적으로 올리고 싶으시면 저한테 문의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망치 부인은 목숨을 걸고 방송을 했어요. 요즘에 내 모토가 방송하다 죽자야. 예, 차라리 방송하다 죽겠다. 그런 각오로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컨디션이 진짜 그지 같아요. 정말 너덜너덜한 컨디션으로 지금 방송하는데 왜 방송을 이렇게 하느냐. 예.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처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유가족이 되게 해달라는 세월호 유가족들, 미수습자의 가족들. 어떤 부모가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빌겠습니까? 아직도 자식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팽목항 언저리에서 울부짖고 있을 그 부모들에게 제발 미수습자들을 수습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월호의 진상을 숨기려는 자들, 그들이 우리의 적이다. 숨기려는 자, 그들이 범인이다. 그래서 세월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내야 된다.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박근혜가 탄핵돼야 되고 정권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똑바른 권력을 세워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올바른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힘없이 죽어간 어린 생명들, 세월호의 4배가 가습기 첨가제 때문에 죽었어요. 세월호로 죽은 게 304명인데 1200명 가까운 숫자가 가습기 첨가제 때문에 죽었어. 그 신생아와 산모들이. 그 20년에 걸쳐서 1000여 명이 죽어가는데 우린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수천 명의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면 안 돼요. 어려운 싸움이죠. 이 대자본, 수십조 원을 들인 미디어들과 수천조 원을 가지고 있는 대자본하고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긴다는 건 정말 기적이겠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니까 우리는 기적에 도전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가는 건 갈만하고 만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땀내 나고 짠내 나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든 질 거라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달려가는 거다. 우리에게 기회는 3월 13일까지다. 3월 13일에 인류가 망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인류를 구원할 거냐 아니면 인류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지켜볼 거냐. 우리에게 남은 기간은 20일이에요. 20일 동안 지구의 세계사를 바꿉시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사를 바꾸는 20일이 될 거예요. 집중하세요. 대통령 후보 지지도 비판도 금지합니다. 망치부인 방송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판 모두 금지합니다. 모두 블랙이에요. 풀어달라고 얘기하지 마. 기회 없어. 뭔 얘기인지 알았죠? 자, 오늘 밤에 우병우 구속영장에 대한 그 심판 결과가 나오겠죠.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진실과 정의가 이겨야 된다는 믿음으로 우병우는 구속돼야 된다. 우병우는 구속돼야 된다. 우병우는 구속돼야 된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내일 낮 2시에 만납시다. 예, 내일 낮 2시에 만나서 특검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박근혜의 최후 변론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황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납시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